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겨울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사람이 오가면서 출입문이 열리면 한기가 그대로 들이닥치죠. 드나드는 사람이 문을 제대로 닫지 않으면 그 추위는 문 근처에 앉은 사람, 그 사람 몫이 됩니다. 이중문이 되어 있어도 문 하나는 꼭 열려 있던데요. 추위를 많이 탄 사람 입장에서는 참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맨 바깥쪽 문을 일부러 열어놓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추우라고 그런 건 아닐 테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게 앞 지나가는 사람 하나라도 더 맞이하고 싶다는 그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자영업 트렌드 시간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1부에서는 KBS 기자들과 함께 토론 뜨겁게 또 해보시는 날이죠. 원탁의 기자들 K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서 그린란드 또 쿠바까지 겨냥하는 군사행동 그 가능성이 있다. 또 여기까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미국의 영토 야욕 그리고 경제적인 여파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을 하는데 K자형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거죠. 체감 경기도 어렵고 있는데요. 대외 환경도 좋지는 않고 이 양극화의 그 간극을 과연 좁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세 글자 직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새해가 되면서요.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이분들의 보수가 평균 3.5% 인상됐습니다. 그중에서 9급에서 7급 사이 연차가 낮은 직군은요. 모두 6.6% 올랐다고 하는데요. 9급 1호봉 그러니까 초임 이분들의 보수가 한 달에 약 286만 원, 연봉 기준으로는 3,428만 원 정도 된답니다. 민간 기업이랑 비교해서 낮아지는 그 임금, 그 격차, 또 초임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또 재난, 안전, 치안 업무를 맡는 현장 인력의 처우도 개선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방, 경찰 직군 같은 경우에는 위험 근무 수당이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어떤 직업일까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일꾼이죠. 이분들 없이는 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세 글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경험 혹은 뭐 추억담도 다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정옥님이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라디오 MC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시고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연초부터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1.23% 껑충 뛰었고요. 나스닥이 0.69%, 대형지수 위주 S&P 500 지수도 0.64%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을 어떻게 볼 거냐, 예.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볼 거냐, 베네수엘라 시장 개방으로 볼 거냐, 후자로 본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좋았는데요. 이날 상승장은 에너지주가 주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매장량 1위죠. 석유 인프라 제공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네. 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쉐브론의 주가는 5% 넘게 뛰었고요. 엑선모빌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남이나라 전쟁은 방산주, 무기 제작주는 또 호재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방산주 역시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지금 세스 라스베가스 가전쇼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아마 개막 행사에서는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기조연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약보합이었지만 테슬라는 또 3% 넘게 올랐는데요. 로보택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7일간의 하락세를 끊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안전자산, 위험자산 모두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1% 넘게 서부텍사스산 중진유는 배럴당 58달러 선, 런던 선물거래소 브렌트유도 61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네. 국제 금 가격은 2%, 백금 가격은 5%, 은 가격도 7% 넘게 올랐고요. 비트코인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어제 이제 붉은 말의 기세와 함께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찍었는데 오늘은 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로 인해서 미증시 상승했습니다만 한 28포인트 코스피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4,4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한 2포인트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 측면에서 지금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6,300억 원 넘게 지금 이제 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환율은 한 1,447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가 지금 7%, 8% 넘게 올라가고 있네요. 현대차가 아마 이제 세스에서 CS에서 그 아틀라스라는 로봇도 공개를 로봇, 했고 구글 휴머노이드 딥마인드와도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 또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또 현대차에도 반영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쉬어가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2% 안팎 쉬어가긴 합니다만 최근에 무섭게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주가만 무섭게 오른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은 더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지금 고부가가치 HBM 넘어서 지금 이제 범용 서버 디램용까지 슈퍼 사이클을 지나 메가 사이클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유례 없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죠. 이제 전략적 이제 고객 자산가들한테 디램 공급 가격을 1분기에 비해서 석 달 전에 비해서 60에서 최고 70%까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전략적 고객들한테 가격을 이렇게 올리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통상적인 가격 변동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고 시장이 지금 공급자 위로 완전히 변했다라는 건데요. 왜 이렇게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사실 메모리 업체는 정해져 있거든요. 빅3가. 정해져 있는데 수익성 높은 5세대, 6세대 HBM 쪽으로 생산 능력을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버용 디램 생산 비중은 줄었는데 이거 누가 가장 캐파가 좋으냐? 삼성전자가 단연 1위입니다. 생산 캐파 면에서는 여기다가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같은 이제 출원형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를 뒷받칠 만한 서버용 범용 디램 수요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마 삼성전자 8일 실적 발표할 텐데 분기 영업이익 아마 이제 20조 시대를 열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게 아마 삼성이 가장 이제 반도체 호황기라고 했던 2018년에 17조 5천억 원 정도가 분기 최대 영업이익인데 그걸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아마 지난해 영업이익의 2배에서 3배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800조 원, 하이닉스는 500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대단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얼마나 더 투자를 할 것인가, 얼마나 또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 이게 또 주목되는 포인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칩이 블랙웰에서 루빈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5세대 HBM에서 6세대 HBM인데요. 사실은 SK하이닉스는 이미 납품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위 싸움인데 2위 싸움에 삼성이 좀 마이크론을 앞지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특히 이제 HBM의 전략성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HBM이 잘 팔리든 아니면 이제 구글이 집중하고는 TPU가 잘 팔리든 어차피 메모리는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재 주력하고 있는 5세대를 넘어서 6세대 수요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자사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서버용 5세대와 더불어서 차세대 6세대 HBM4 중심의 공급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AI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서버 한 대당 메모리 탑재량이 이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삼성전자는 역시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본격 도입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올해 2026 CES에서 이제 공개하게 되는데 반도체가 없으면 사실 AI 인공지능이 없다라는 말이 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더 빠른 메모리로 승부수를 던졌다면 삼성전자는 세상의 모든 것에 AI를 집어넣겠다라면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블랙웰에서 이제 루빈이라는 차세대 칩 어떻게 보면 이제 차세대 맞습니다. AI 가동기인데 이전의 블랙웰에 비해서 성능이 한 6배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또 양산 단계로 들어간다. 오늘 또 젠슨하이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HBM은 뭐 대역폭 기준으로 한 2.8배 정도 또 성능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HBM에 대한 또 마진도 또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쿠팡 관련해서 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쿠팡의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쿠팡 파이낸셜. 여기에 고금리 대출을 두고 지금 폭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쿠팡이 이제 로켓 배송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 자회사도 있었습니다. 네. 쿠팡 파이낸셜. 근데 입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연 18.9%의 고금리를 제공을 해서 이게 폭리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쿠팡은 정작 누적 1조 원이나 입점업체들한테 금융 지원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속 사정을 들여다보니 갑질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쿠팡 입점업체들에 대한 결제 대금은 평균 2달입니다. 52.3일 정도 걸리는데 네. 자금난이 시달린 영세 판매업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쿠팡 의존도가 높은 영세업체들은 탈출조차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찬진 금감원장은 납득이 안 가는 이자율이다. 검사로 이제 전환할 가능성을 직접 언급을 했고요. 네. 또 쿠팡이 정산 지원 구조와 더불어서 대출 조건이 결합되면서 판매자들이 이제 쿠팡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이제 유통을 넘어서 이제 금융까지 장악하려는 플랫폼의 어떤 이 독점, 이 그림자에 대해서 제도 감시와 더불어서 규제 강화가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기네가 결제 대금을 빨리빨리 주면 되는데 결제 대금 주기까지 한 50일 넘게 걸리니 그 사이에 우리의 높은 금리를 주고 대출을 쓰세요. 이렇게. 이자가 거의 19%, 20%. 물론 이제 뭐 법정 최금리보다는 좀 낮습니다만 일단은 금감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자율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게 또 공정했는가도 들여다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쿠팡의 산재 사고, 사망 사고도 있었고 고용노동부가 조금 더 면밀히 본다고요. 맞습니다. 쿠팡의 이제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이제 잇따른 사고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가 이제 실태 점검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문회 소회를 밝히면서 쿠팡을 고쳤을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 굉장히 센 발언을 네. 했거든요. 작은 사고를 덮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쿠팡의 대응이 예방보다 은폐에 가까웠다라고 이제 날선 비판을 한 건데요. 자,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서 산재 대응 체계는 물론이고 야간 노동, 건강권 보호 차원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재 사고가 언제 발생했느냐? 네. 2020년에 발생한 거예요. 그걸 덮는데 급급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쿠팡의 산재 조사표에는 피로라는 두 글자가 기재돼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산재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건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또한 이제 CCTV 기록 삭제했죠. 조작 가능성 또 책임자 조치의 피와 같은 조직적 대응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지금 이제 노동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데 물론 2020년 당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시행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좀 정말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서 낱낱이 의혹이 좀 해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모였습니다. KBS 김진화, 김준범, 황현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침공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공습이라고 해야 됩니까? 체포, 어디는 납치라고도 쓰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처음에 저도 뭐 방송에 나온 거랑 SNS를 통해 봤는데 네.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공개했던 영상을 보면 약간 음악도 좀 깔려 있고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묘사를 했더라고요, 고인들이. 그래요? 네, 그리고 마두로를 체포하는 장면도 엄청 고화질에 되게 그냥 정면에서 찍은 것들을 했길래 저는 약간 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 또 충격적인 그렇게 느낌. 또 포장을 해서 네.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맞아요. 했던 거죠. 네. 충격적이었어요. 김진아 기자. 네. 어떻게 주권 국가 나름 그래도 독재 정치를 하긴 했지만 주권 국가인데 네.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을 왜 잡아요. 대통령을 잡아간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 전에도 뭔가 신호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뭐 공격할 수 있다 발언도 여러 번을 했고 설마 했던 거기는 한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또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번은 어디냐 지목되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김준범 기자. 콜롬비아도 나오고요. 콜롬비아. 그래서 그린란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예. 이제 한번 언급을 했어요. 맞아요. 저기를 뭐 좀 가져야겠다는 취지에 거기에 희토류가 많고 또 북극이 이제 빙하 때문에 빙하가 녹으니까 북극 해가 열리는데 그린란드는 요충지인데 지금은 러시아가 많이 영향을 미치니 저대로 되면 안 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다들 좀 농반진반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사태? 어쨌든 베네수엘라 사건을 보고 나니 이제 사람들이 진짜 뭐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가 덴마크의 영토고 또 그린란드가 자치령이어서 덴마크 정부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린란드 총리도 얘기를 하던데 발언 수위가 이제 더 이상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뭘 할 수도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그린란드에 보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땅을 갖고 싶다를 넘어서서 군사력을 행동을 하면서 빼앗을 수도 있다. 이제 그 지점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야 이건 모르겠습니다. 뭐 상상도 이상의 일이라. 근데 일단은 미국에서 내세우는 뭔가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라든지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그래서 기존에 또 기소를 해놨던 거고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히자마자 이제 뭐 법원으로 바로 갔더라고요. 명분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까? 사실 뭐 대외적인 기자. 명분은 뭐 마약 유입을 차단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뭐 기소 혐의를 봐도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명분이고 실제로 발언들을 하나하나 보면 사실상 거의 석유에 대한 방법들을 계속 말을 해요. 가령 뭐 땅속에 나오는 돈이라고도 하고 베네수엘라 원유를 두고 예. 또 이번에 점령 비용은 우리는 한 푼도 들지 않을 거다. 그 비용을 다 베네수엘라 원유 비용으로 우리는 다 충당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그 말은 즉슨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져올 명분을 공습으로 오히려 획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예. 또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직접 점령하고 뭐 통치한다고도 밝혔던데 그러면은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적인 명분을 위해서라도 베네수엘라 석유를 우리가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맞춰가는 걸까요? 통치 얘기를 했다가 사실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루비오 그 미국 국무장관이 바로 수습은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면 네.
그건 식민지죠.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건데 2026년에 식민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너무 황당해서 이제 미국 기자들도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마크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통치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의 이제 뭐 지금 부통령이든 다음 정치 체제가 잘 베네수엘라를 수습할 수 있도록 미국이 관리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수습은 했는데 어쨌든 이제 석유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어떻게 솔직해서 좋습니다. 대놓고 석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석유 베네수엘라가 매장량으로는 뭐 세계 1위의 매장량이라고 하고 이제 그걸 캐는 생산량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참 석유를 보고 들어간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좀 밝혔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는 참 좋은데 한 가지 좀 의문은 저 개인적인 의문은 우리가 세계 최대 산유국 그러면 다들 사우디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거든요. 이미 그 셰일 가스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기름이 많은 나라인데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이제 재생에너지를 싫어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재생에너지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거는 뭐 공제 사실이고 그럼 석유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줄면 줄었지 커질 일이 커질 확률은 높지 않고 미국은 이미 충분히 석유가 많은데 굳이 왜 다른 나라 석유까지 욕심을 내느냐라는 생각은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AI 기술이 뭐 정말 베네수엘라에 천재 AI 과학자가 있다. 뭐 그 사람을 잡아왔다. 그럼 이해라도 돼요. AI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미래에 베팅을 하는 거구나. 근데 석유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역사에서 물러서 가는 에너지인데 왜 저러지? 약간 의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광물 자원을 탐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일단은 석유를 증산시켜서 물가를 더 진정시키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또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염려되는 타임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원래 이런 전쟁이나 이렇게 터지면 국제유가가 막 치솟던 게 과거의 사례였는데 트럼프의 말대로 과연 이제 석유 증산을 믿을지 아니면 조금 더 불안에 떨고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 반응은? 우선 미국 정유기업은 당일에 주가는 크게 오르긴 했는데 그 말씀대로 원유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트럼프의 말처럼 이거를 미국이 뭐 그거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어서 원유 가격이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네. 그러게요. 예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도. 김준범 기자. 상대적으로 좀 빨리 정리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은 중동에 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원유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번에는 일단 그때는 그 후세인을 잡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이번에 3시간만 이미 잡아버렸잖아요. 옳건 그르건. 그러니까 사태가 빨리 종결될 거라고 다들 보는 것 같고 뭐 베네수엘라가 뭐 이란이나 뭐 북한처럼 뭐 엄청난 무기를 가진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충돌할 확률도 낮고 그래서 뭐 72비를 떠나서 어쨌든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약간 어떤 갈등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반응하는 것 같고 사실 뭐 어제 우리나라 환율도 원래 위기가 오면은 환율이 탁 튀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도 별로 튀지도 않았고 전반적으로는 뭐 금방 정리되겠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그 산유량도 미미했었고 오히려 또 그 증대되지 않을까 또 일각에서는 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국제 정세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조용수님의 의견처럼 남의 땅을 무력으로 물음표. 트럼프 참 막무가내이네요. 푸틴이나 트럼프나 점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영토에 대한 야욕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나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분쟁 그 논란은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이나 그리고 또 타이완을 가지고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중국의 또 어떤 무력적인 이런 행동이나 근데 또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미국의 모습이나 놓고 보면 서로 할 말은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금 그 문자에서 남의 땅에 무력으로 쳐들어간 게 놀랍다고 하셨는데 미국은 남미가 남의 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실제로 작년 말에 그 발표된 NSS 미국 국토 안보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안보 전략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을 때 대부분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워낙 미중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나 중국에 대한 규탄으로 가득 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중국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남미
되게 재밌는 용어를 쓰던데 서반구란 용어를 쓰더라고요. 서반구. 저는 뭐 남반구, 북반구는 들어봤어도 서반구, 동반구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유럽에는 관여하기 싫다. 나토도 너희 알아서 해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알아서 해라. 하지만 이 앞에 아메리카, 남이든 북이든 아메리카는 미국의 우리 땅이니 여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 관여하는 거는 우리 땅인데 중국이 관여하는 건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취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건 반대하건 미국은 남미를 우리의 앞마당,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거의 준 영토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무나 버젓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타이완과 중국은 하나다라고 외치면서 타이완 침공을 또 준비한다는 중국의 논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상대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이거 참 어렵습니다. 김신아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을 하면서 약간 중국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은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알아서 하면은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게 하면 뭐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김준범 기자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서방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먼러주의였는데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랑 합성을 해가지고 돈로주의라고 요즘에 이제 또 네.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좀 살펴봤더니 중국이 남미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라고 해서 특히 자원이나 이런 뭐 고속도로를 기반 시설을 놔주거나 해서 경제적인 지배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미국의 그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압박이 되게 컸던 것 아하. 같아요. 조금 전에 이동현 님이 마약은 핑계고 석유가 탐나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겠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 그 심산도 그럼 담겨 있다라는 거고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되게 불편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황영규 기자. 그렇죠.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베네수엘라 원유의 거의 대부분을 뭐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수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로 아까 김 기자 말한 것처럼 영향력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중국도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봤을 때 중국이 과연 불편한 심기를 내걸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뭔가 대만에서의 문제에서 오히려 본인들의 출구 전략 같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미인 거죠. 너희도 그래서 그랬지 않느냐. 너희도 이런 그랬잖아 식으로.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까가 좀 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중국이 남미에 엄청 공을 들였던 건 사실이죠. 거기에 뭐 히토리도 있고 뭐 석유도 많고 특히 브라질이랑 중국이 엄청 친해지고 있고 브릭스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남미에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겠다. 중국이랑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신호를 주는 그 논리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해도 독립된 국가거든요. 근데 독립된 국가가 미국의 무력 앞에 소위 말해서 겁을 먹고 미국으로 확 돌아설 거냐. 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이 엄청난 자원을 투자했지만 그리고 이라크 정권을 친미 정권을 세웠는데도 거기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 반미 진영으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 민중,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돌려 세운다는 건 이렇게 무력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사실 그래서 정말 중국이 견제가 되려면 남미의 정권 플러스 남미의 국민들이 미국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중국 너희 필요 없어. 우리 미국이 더 좋아. 이게 돼야 이제 진짜 관리가 되는 건데 예. 이렇게 해서 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문윤홍님도 중국 견제가 제일 큰 듯합니다. 보여주는 거죠라고 보내주셨고 아까 신승호님이 중국이 대만을 치더라도 미국이 할 말이 있을까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고 또 올해 에이펙 의장국이 중국이라면서요. 뭔가 또 아까 안진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뭔가 우리에게 선택의 압박이 올 수도 있을까요? 이 외교적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런 선택의 압박은 늘 오죠. 미국은 한국의 입장은 어떠냐. 중국은 또 우리의 그 양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늘 묻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이제 방중하기 전에 CCTV랑 인터뷰를 한 게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사구시를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익과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를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익이 되는 부분만 치열하게 찾아가자. 뭐 외교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은 그것대로 두고 우리가 서로가 이해되는 부분을 찾아가자. 그 부분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에 다 발을 걸쳐두고 우리의 이익을 찾아가자. 뭐 이런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곤란해지는 건 맞죠. 어쨌든 우리는 조건 실컷 미국도 버릴 수 없고 중국도 버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서로 점점 더 저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 너는 누구 편이야라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물어올 테니까 어제 그 시진핑 주석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김윤아 기자 말씀처럼 그 정상회담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단어 쓰더라고요. 수평적 호혜 관계에서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수평적, 그러니까 그렇죠. 대등하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미 관계도 결국 이제 수평적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야. 우리는 다 좀 서로 친하게 지낼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 어쨌든 미국, 중국 세계 빅2가 그런 운신의 폭을 우리에게 줄지는 우리가 뭐 미국 관세 협상에서 끌려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세게 끌어당기면 우리가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봐야죠. 네. 수평적 호혜. 그러니까 우리도 잘할 테니까 너희도 잘해 이런 거죠. 그 한중 관계는 이제 전면 보관의 시대로 간다. 이게 또 대통령의 말이기도 하고 안미 경중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도 예전부터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느 한쪽에만 안보, 어느 한쪽에만 경제 또 이렇게 치우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일 테고요. 그 금융시장 영향이랑 글로벌 경제에 대한 그 영향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요 질문이 아까 8715님이 이번 침공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정치적인 계산도 아마 깔려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 뭐 저희도 미국 정치 잘 모르지만 외신으로 보기에는 국내 지지율이 뭐 가장 최악으로 좀 빠져 있잖아요. 빠지고 있고. 30% 초반까지 빠졌다고 하던데. 근데 11월이 중간 선거인데 이 지지율대로면 지는 건 명약 관화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레임덕이니까 뭐라도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싶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늘 갈등을 외부로 돌릴 때 내부의 갈등은 좀 덜해진다라는 게 사실 정치에서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 공식에는 분명히 이제 그 맞는데 근데 어쨌든 베네수엘라 사태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11월까지 그러면 지금 1월인데 10달, 11달 남았는데 이런 걸 계속 일으켜야 되거든요. 다음에 콜롬비아, 그린란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이제 계속 그런 정치적 그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글쎄 모르겠는데 원래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예측하는 게 맞긴 한데 또 워낙 특이한 분이라 뭐 정말 이상한 일을 더 할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그 왜 네. 트럼프가 정말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 침공을 보면서 노벨 평화상 이제 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거기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평화를 지키는 방식이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 그냥 아전인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금융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만 이런 장기적인 그 긴장감 아까도 이제 중간선거 11월 3일에 있는 중간선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황현규 기자. 뭐 아무래도 아까 뭐 김준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네. 이렇게 그전에는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들이 현실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들면 당연히 뭐 불안해지는 건 마찬가지고 사실상 이게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달러가 강세가 되고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원칙이긴 하지만 뭔가 좀 그 달러가 강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저에는 그래도 미국이 합리적이다. 미국이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제 자체가 좀 흔들리면 이게 과연 계속 환율이 달러 강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오히려 또 그것이 반대되는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베네수엘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4월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금융시장에 가장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간다고 예, 가서 했죠. 이제 만나잖아요. 예. 현재까지 관측, 최근까지의 관측은 그래도 이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고 네. 뭐 서로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서로 어느 정도 선은 좀 넘지 말자라는 합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의 이런 어떤 거친 기조라면 과연 4월에 그런 합의가 나오겠느냐 아니면 정말 아니 만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안 좋은 게 나오면 다 흔들리겠죠. 다 흔들리고 뭐 환율, 유가, 뭐 주식, 채권 모든 게 충격받을 수 있는 거고 사실 그게 가장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고 다 상대적으로 베네수엘라는 뭐 정의나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냥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빨리 정리되고 영향이 덜하지 않을까. 워낙 국력 차이가 커서 현실적으로 냉혹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또 그때쯤 금융시장이 많이 또 흔들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유화적인 걸 또 내놓겠죠.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는 또 흔들릴 테고 참. 조용수님이 트럼프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네요라고 보내주셨고 8729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중미 국가와 그린란드를, 중국이 대만을, 시진핑 주석이 올바른 길을 가라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점점점이네요라고 약간의 비속어도 있었습니다. 읽어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힘이 강해져야 하는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또 느꼈고요. 그래도 금융시장에 뭐 아까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원화 약세는 뭐 그렇게 또 강하게 나타나진 않았고 다만 이제 달러는 조금 더 약세로 좀 가기는 했습니다만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이제 큰 영향은 없었던 걸로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린란드를 비롯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또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죠.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정 직업군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하는 이분들의 보수가 올해부터 평균 3.5% 오릅니다. 행정, 안전, 재난, 치안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법령에 의해서 그 신분과 책임이 규정되는 직업이죠. 특히 그 소방, 경찰 등의 위험 근무 수당이요.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 비상 근무 수당도 16,000원으로 2배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 처우가 좀 개선된다라는 거죠. 0385님 이분들 생각하면 빨간색이 떠올라요. 오늘 주식시장도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답 소방관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소방관이 포함된 이 직업입니다. 이윤호님이 저도 3년째 경찰 이것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973님은 아들이 이 시험을 공부 중이에요. 화이팅 해주세요. 합격 기원 방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576님은 9급 이것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동장님으로 정년 퇴직한 내 친구도 있습니다. 성실 이 직원.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5633님은 요즘 퇴직하는 이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기를 위해서도 이분들의 급여가 인상되는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정답 3글자와 또 여러분의 뭐 추억담 경험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항상 우리 경제가 뭐 불경기에서 회복이 된다라는 건 참 좋은 의미겠으나 그 회복도 또 그 회복의 경로, 모양을 또 봐야 되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띄우면서 K자형 회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진화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K자형 회복이라는 게 이 K 모양을 보면 위쪽이 조금 더 올라가고 아래쪽은 또 아래쪽대로 내려갈수록 넓어지죠. 그러니까 회복을 하긴 하는데 아주 그 상위층은 회복의 폭이 넓고 중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하위 계층은 더 또 어려워지고
그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상층의 어떤 그 개선이 전체적인 뭐 이렇게 성장률을 이끄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양극화가 지금- 더 심화된다. 네. 지금 주식 시장이 K자로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코스피는 계속 뭐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지만 계속 사상 최고치지만 뜯어보면 반도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뭐 심지어 떨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전고가를 찍지 못한 업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K자다. 그리고 증시도 이미 그러고 있고 이창용 총재가 올해 성장률은 분명히 작년보다 올라가겠지만 작년이 한 1.0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성장률이 네. 무조건 작년보다 잘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자산가와 뭐 저자산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뭐 저 자영업자와 뭐 이런 사람들 비교했을 때 확 갈릴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니까 굉장히 우울한 예측인 거죠, 사실. 예. 그 회복은 되는데 전혀 체감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특히 요즘에 환율 때문에 혹은 한 곳에서 환율 덕분에 수출 기업들은 뭐 이익률이 엄청 좋아질 테고요. 또 수입을 많이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물가라든지 부담이 또 엄청 커질 테고요. 단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산업적으로도 보면은 아까 증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거의 뭐 반도체에 기대서 성장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8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작년보다는 높아요. 근데 반도체 효과를 빼면 1.4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반도체가 거의 1.8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는 엄청 반도체에 기대는 성장이라고 예측이 되고 또 가장 안 좋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 경기. 그러니까 건설 경기 내수와 직결되는 건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되게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끄는 건 맞지만 이 내수 창출이라고 하는 뭐 고용 유계나 이런 것들이 뭐 건설이나 다른 직종보단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면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반도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보니까 그들만의 성장, 뭔가 그렇게 K자형이 점점 강화되지 않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니까 네. 되게 양가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동시에 방금 황영규 기자 얘기했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1.8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도 2% 성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말고는 현재로서는 잘 되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게 뭐 사실 다 주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건설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근데 더 답답한 것은 이제 후보군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 저 친구들이 뜨겠다, 라이징 스타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세요? 마땅히 없어요. 사실 이제 정부가 뭐 AI에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잘 되길 바랄 뿐이지만 당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올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경제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뭐 이대 그냥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있는 건데 이제 하락으로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는 이런 걱정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네. 그렇죠. 아직까지 AI나 로봇은 좀 투자의 영역이고 돈을 버는 기업들은 이제 천문학적인 뭐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20조 원이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2026년 연간으로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100조 원 버는 것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도 있고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만 남는 통계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낙수 효과가 또 과거만큼 또 될지는 또 모르겠고 그러면 가장 그 K자 회복의 최상단은 반도체라고 치면 그 하단 가장 또 취약한 고리는 또 이것도 변치 않는 것 아닙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또 가장 어렵고 회복 자체가 되지 않아요. 황영규 기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소기업, 완전 그냥 1차 제조업, 뭐 신발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수. 소비하는 그러한 소비재를 만드는 영세한 기업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사실 기업의 거의 90% 이상은 다 중소기업, 영세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가 이제는 회복이 안 되다 보니 이제는 뭐 사실상 뭐 이게 체감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성과급이 뭐 수억이나 된다라고 하고 이제는 1월 성과급
월급 명세서 인증들이 막 블라인드 올라올 텐데 조만간 요즘에 또 정보가 그쵸? 빨라서 조만간 그게 올라올 텐데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참 영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게 점점 강화가 되는 거죠. 예. 오늘 저희 경제상식 퀴즈가 이 분들의 임금이 평균 3.5% 오른다라는 이야기인데 7811님이 얼마 전 이 직업의 봉급을 듣고 생각보다 많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차차 좋아질 것 같으니 이 준비생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양극화의 단면을 또 보는 거기도 합니다. 그 오늘의 정답이 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최저시급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직원들이지만 뭐 어디 인증하고 성과급이 얼마고 막 이런 거 올라오면 또 상대적 박탈감 또 들게 되고 어려운 쪽에서는 또 내수 활성화에 또 기여하기도 어려울 테고요. 이 뭔가 좀 풀어내야 될 텐데 일단은 왜 우리가 SNS도 많이 퍼져 있고 정보도 빠르다 보니까 이게 또 사회적인 갈등,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생길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김진아 기자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저도 뭐 하이닉스의 성과급 막 이런 거 보고 와 부럽다 하면서도 네. 저런 성과급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많지 않죠. 예. 그 정말 소수인데 그걸 보고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제가 그 한 달 전에 이제 데이터처에서 그 이제 가계복지금융 조사라고 이제 1년간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어떤 가계의 금융이나 복지 수준에 대해서 조사해서 결과를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그 가구당 평균 자산이 나와요. 네. 근데 5억 6천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평균 자산이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5억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닐 것 같은데 아니지 않나? 평균의 함정이죠. 네, 평균의 함정이죠. 왜냐하면 그 K자형처럼 상위 10%, 뭐 1%가 너무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평균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이제 그 카페나 이런 데 찾아봤는데 다들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시더라고요. 5억도 못 가지면 난 평균도 아니구나 이런. 최정희 님이 방송에서 이렇게 차별감을 유도하나? 라고 유도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을 또 좁혀나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체감 경기가 좀 나아져야 하는데 이게 또 나라님도 못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금리 인하는 언제쯤 되는 건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택담보대출 최근에 은행 그 상당금리가 뭐 6% 오히려 넘어섰다. 더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시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는 뭐 이제 결정이 한국은행이 하겠지만 하기 어렵죠. 당분간은 뭐 여전히 그 집값에 대한 특히 서울 집값에 대한 공포가 있고 더 큰 거는 환율이 계속 지금 이미 많이 눌러놨다고 하지만 1,440원인데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면 뭐 좋든 싫든 미국으로 돈이 더 빠져나갈 압력이 커지니까 금리 격차 때문에 1,500원 위험하면 도저히 정부가 그런 결정, 한국은행도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못 내리는 그거가 사실 저희가 별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부의 역할밖에 할 게 없어요. 결국 이제 재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이 금리 올리는 거랑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풀려면 그리고 현재로서 정부밖에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정부가 푸는 거는 단기적으로 맞는데 근데 정부가 뭐 돈을 땅에서 파나요? 결국 국채를 찍어서 빚을 내는 건데 네. 빚을 너무 많이 내니까 정부마저 다른 데서는 돈을 빌리려도 빌릴 돈이 없고 그러니 금리를 더 추여줘야 되고 금리가 올라가니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이 악순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뾰족한 수는 없지만 결국은 정부가 지금 뿌리는 재정 정책이 소위 말하는 맨날 말하는 마중물 역할을 잘 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좀 잘 돼서 좀 뭔가 새로운 기업들도 떠오르고 반도체 아닌 다른 것도 좀 잘 되는 모습들이 나와야만 정부가 돈을 뿌려가지고 그나마 좀 이렇게 탈출구를 만드는 건데 이제 만약 그마저도 안 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제 깝깝해지겠죠. 정부도 할 게 없고 한국은행도 할 게 없고. 그래서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물론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만 외교적 지정학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또 우리는 경제적으로 뭔가를 또
얻어내거나 벌어와야 할 테고 어떤 게 좀 남아 있을까요? 기대할 만한 게 있다면. 김수아 기자. 중국 사실 그 한중 교역액이 정체되어 있고 좀 이제 오히려 최고점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중국 무역 수지 대중국 무역 수지도 계속 우리가 흑자를 유지해 오다가 이제 최근 한 2, 3년간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네. 우리가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근데 좀 중국이랑 잘 풀어나가면 우리가 다시 중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뭐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됐어요. 그 나가는 것들이. 네. 그 우리 K-팝 아이돌 뭐 스타들이 공연 같은 것도 중국에선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좀 관계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풀리게 되면은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이 좀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는 그 K-팝 관련된 그 엔터사들 주가가 폭락했더라고요. 당장 공연은 아직 안 펼쳐지는구나. 시간 좀 걸린다라는 걸 또 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코스닥 벤처펀드라든지 뭐 국내 투자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 방안들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투자 측면에서도 또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원탁의 기자들 KBS 김진화, 김준범, 황현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 저희가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 시즌2 또 펼쳐진다면서요. 파인다이닝, 이른바 좀 비싼 정찬 같은 것들 또 인기 끌고 있다고 하는데 되게 화려한데 알고 보면 적자인 레스토랑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인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